노란 봉투라는 이름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작은 봉투가 어떻게 대한민국을 뒤흔드는 거대한 법안이 되고 심지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라는 초유의 사태까지 부르게 되었을까요? 한 푼 두 푼 모인 소액기부금이 국가적 논쟁의 중심에 선 이 격렬한 이야기의 시작점은 과연 어디였을까요? 오늘 우리는 그 진실을 파헤쳐 보려 합니다. 단순히 노사 간의 갈등으로만 치부하기에는 이 법안이 우리 경제의 미래와 수많은 노동자의 삶에 미칠 파급력이 너무나도 큽니다. 노란 봉투가 상징하는 우리 사회의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함께 찾아보지 못한다면 대한민국 경제를 움직이는 중요한 흐름과 그 숨겨진 배경을 이해하기 어려울 겁니다. 지금부터 이 논쟁의 핵심을 깊이 있게 탐구하며 우리 사회의 해묵은 질문들을 마주해 보겠습니다. 대체 노란봉투법이 무엇이길래 이토록 뜨거운 감자가 되었을까요? 이 법안은 단순히 법조항 몇 개를 바꾸는 것을 넘어 우리 사회의 두 가지 중요한 가치가 첨예하게 충돌하는 지점에 서 있습니다. 바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대의와 기업이 자유롭게 경영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원칙 사이의 팽팽한 대립이죠. 마치 한쪽은 노동자의 생존권을, 다른 한쪽은 기업의 존립을 외치며 팽팽하게 당겨진 줄다리기와도 같습니다. 국회 본회의장에서는 격렬한 토론이 밤늦도록 이어지고 거리에서는 찬반 단체들의 기자회견과 시위가 끊이지 않는 모습이 그 심각성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이 법안을 둘러싼 갈등은 우리 사회가 오랫동안 봉합하지 못했던 근본적인 질문들을 다시 수면 위로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노란 봉투라는 상징적인 이름은 과연 어디서부터 시작된 걸까요? 그 뿌리를 찾아가 보면 2009년 대한민국을 뒤흔들었던 쌍용자동차 파업 사태가 있습니다. 당시 회사의 대규모 정리해고 발표에 맞서 수많은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힘겨운 투쟁을 벌였습니다. 공장 점거 농성과 막루 위 고공 농성 등 절박한 외침이 이어졌죠. 하지만 파업이 마무리된 후 이들에게 돌아온 것은 상상조차 하기 힘든 천문학적인 액수의 손해배상 청구였습니다. 당시 법원은 노조원들에게 무려 47억 원에 달하는 손해배상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엄청난 금액은 개별 노동자들의 삶을 송두리째 파괴하고도 남을 수준이었습니다. 하루아침에 수억 원의 빚더미에 앉게 된 노동자들은 가정이 해체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안타까운 일들까지 벌어졌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 수준의 손해배상 판결은 곧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고 많은 이들에게 깊은 안타까움과 분노를 안겨주었죠. 이런 감당하기 어려운 손해배상 문제를 해결하고 노동자들이 정당한 쟁의 행위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개인의 삶이 파괴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절박한 외침이 사회 전반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시민사회는 작은 움직임을 시작했습니다. 바로 고통받는 노동자들을 돕기 위해 작은 노란 봉투에 한 푼, 두 푼 정성을 담아 모으는 캠페인이었습니다. 손배가압류에 맞서는 시민들의 희망 모금이라는 이름으로 시작된 이 캠페인은 수많은 사람들의 공감과 참여를 이끌어냈습니다. 이 작은 노란 봉투들이 모여 거대한 법 개정의 필요성을 외치는 강력한 목소리가 된 것입니다. 바로 이 연대와 희망의 상징이 노란봉투법이라는 이름의 기원이 된 셈이죠. 쌍용차 사태는 우리 사회의 노동자의 권리와 기업의 책임, 그리고 손해배상의 적절한 범위에 대한 깊은 질문을 던지게 만들었습니다. 이 질문은 오늘날까지도 우리 사회에 커다란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가슴 아픈 사연들이 쌓여가면서 노란 봉투는 단순한 모금을 넘어선 사회적 요구, 즉 법의 변화를 바라는 강력한 목소리가 되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노란봉투법을 둘러싼 우리 사회의 오랜 논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이죠. 이 법안은 과연 어떤 내용을 담고 있기에 이토록 첨예한 대립을 불러일으키는 걸까요? 먼저 법안 도입을 찬성하는 측, 주로 노동계의 입장에서 바라본 경제적 논리를 살펴보겠습니다. 이들은 현행 손해배상 및 가압류 제도가 노동자들의 정당한 쟁의 행위를 사실상 무력화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파업에 참여했다는 이유만으로 개인의 삶이 파탄날 정도의 천문학적인 빚더미에 앉게 되는 현실은 마치 정당한 목소리를 내면 곧바로 날카로운 칼날이 날아드는 것과 같다는 비유를 들 수 있습니다. 이는 노동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을 극도로 주저하게 만들고
결국 단체 행동권이라는 헌법상 권리를 유명무실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이런 상황은 노동자와 기업 사이의 오랜 불균형을 더욱 심화시키고 나아가 노동시장의 건강한 발전을 저해하는 걸림돌이 된다는 논리입니다. 찬성 측은 손해배상 책임의 주체를 개별 노동자가 아닌 노동조합법인으로 한정하고 손해배상액 산정 또한 합리적인 기준과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예를 들어 불법적인 파업으로 인한 기업의 손실이라 할지라도 그 책임이 개인에게 무한정 전가되는 것은 가혹하다는 시각이죠. 마치 한 사람이 실수로 돌을 던졌을 때 그 돌이 일으킨 모든 파급 효과를 한 사람에게만 지우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이야기와 같습니다. 이러한 제도 개선이 노동자들의 경제적 약자로서의 권리를 보호하고 나아가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 비용을 줄이며 궁극적으로는 상생하는 노사관계를 정립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기업의 불법 행위로 인한 피해는 제대로 보상받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한데 노동자의 쟁의 행위에만 과도한 잣대가 적용되는 불균형을 해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 법안에 대한 반대 목소리 역시 만만치 않습니다. 주로 경영계와 정부는 노란봉투법이 통과될 경우 우리 경제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법안이 기업의 경영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불법 파업의 범위를 모호하게 만들어 무분별한 쟁의 행위를 조장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만약 정당성이 결여된 파업이 빈번해지고 공장이 멈춰선다면 기업의 생산성은 급격히 떨어질 것이 분명합니다. 이는 곧 국내 기업들의 국제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글로벌 시장에서의 입지를 위태롭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죠. 마치 댐의 수문을 예측 불가능한 시점에 활짝 열어버리는 것과 같은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불확실성은 국내외 투자자들을 위축시키는 주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기업들이 예측하기 어려운 위험에 노출된다면 새로운 투자처를 찾거나 기존 투자를 철회할 가능성이 커지겠죠. 투자가 줄어들면 자연스레 새로운 일자리 창출도 어려워지고 이는 결국 국가 경제 전체에 부정적인 도미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 반대 측의 핵심 논리입니다. 특히 파업의 범위 확대와 손해배상 책임 제한이 기업에 예측 불가능한 막대한 손실을 안겨줄 수 있다는 점은 한국 시장의 투자 매력을 떨어뜨려 자본 유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로 이어집니다. 기업의 생존 기반이 흔들리고 국가 경제의 활력이 저하될 수 있다는 경고는 신중한 접근과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의 근거가 됩니다. 노란봉투법을 둘러싼 이러한 첨예한 대립은 단순히 노사 간의 갈등을 넘어 우리 사회가 추구해야 할 가치와 경제적 현실 사이의 복잡한 균형점을 찾아가는 지난한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러한 첨예한 대립 속에서 노란봉투법을 지지하는 이들은 현행법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지적하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의 법 체계가 노동자들의 정당한 쟁의 행위를 지나치게 억압하고 있다고 보는데요. 특히 기업이 파업에 참여한 개별 노동자들에게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남발하면서 노동자들은 생계와 삶의 위협에 직면하게 된다는 겁니다. 단체 행동에 나섰다는 이유만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빚을 떠안게 되는 현실은 사실상 헌법이 보장하는 단체 행동권을 무력화시키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비판이 제기되죠. 노동자들이 부당한 대우에 맞서 목소리를 내는 것조차 불가능하게 만드는 이 가혹한 현실이 노사 간의 뿌리 깊은 불균형을 더욱 심화시킨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입니다. 힘의 우위에 있는 기업이 법을 이용해 노동자들을 억압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다는 거죠. 이는 건강하고 공정한 노동시장의 발전을 저해하고 장기적으로는 우리 사회 전체의 활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그렇다면 노란봉투법은 어떤 대안을 제시할까요? 이 법안은 손해배상 책임의 주체를 개별 노동자가 아닌 노동조합법인으로 한정하거나 손해배상액 산정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제한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경제적 약자의 위치에 있는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예측 불가능한 과도한 채무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함으로써 건강한 노사관계를 정립하자는 취지인데요. 나아가 이러한 제도적 개선은 궁극적으로 사회 전체의 불필요한 갈등 비용을 줄이고 보다 생산적인 방향으로 노사관계를 재정립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논리가 핵심입니다. 얼핏 기업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사회적 안정과 예측 가능한 경영 환경을 조성하여 모두에게 이득이 될 것이라는 희망을 담고 있는 것이죠. 불합리한 상황에 대한 저항과 약자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더 나은 제도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목소리가 바로 노란봉투법을 지지하는 이들의 마음속에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희망적인 전망과는 달리 노란봉투법의 즉각적인 철회나 반대를 주장하는 경영계와 정부는 또 다른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법안이 통과될 경우 기업의 핵심적인 경영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나아가 불법 파업을 오히려 조장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하는데요.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예측 불가능한 파업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막대한 손실에 대한 책임을 제대로 물을 수 없다면 경영활동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 있다는 위기감을 느끼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겁니다. 공장이 멈춰 서고 생산 라인이 가동을 중단하는 상황은 곧바로 기업의 생산성 저하로 이어지고 이는 결국 국제시장에서의 경쟁력 약화라는 치명적인 결과를 불러올 수 있다는 주장이죠. 더욱이 이러한 상황은 국내외 투자자들에게 한국 시장의 매력을 급격히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기업하기 어려운 나라, 언제든 파업 리스크가 도사리고 있는 나라라는 인식이 확산되면 투자는 자연스레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새로운 공장 건설이나 기술 개발 투자가 백지화되고 심지어 기존 자본마저 해외로 유출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고조되는 것이죠. 투자가 줄어들면 새로운 일자리 창출은 물론 기존 일자리마저 위협받을 수 있다는 경고는 결코 가볍게 들리지 않습니다. 경영계는 노란봉투법이 단기적으로는 노동자의 권리 보호를 내세울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기업의 생존 기반을 흔들고 국가 경제 전체에 돌이킬 수 없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파업 범위 확대와 손해배상 책임 제한이 기업에 방어할 수 없는 막대한 위험을 안겨줄 수 있다는 우려 말이죠. 이는 한국 경제 전반에 드리워질 먹구름에 대한 경고로 다가옵니다. 기업들이 새로운 도전을 주저하고 혁신적인 투자를 망설이게 된다면 우리 경제의 성장 동력은 점차 상실될 수밖에 없다는 불안감이 이들의 주장을 관통하고 있습니다. 국가 경제의 활력 저하와 미래 성장 가능성 위축이라는 이러한 경고는 노란봉투법 논의에 얼마나 신중하고 심도 깊게 접근해야 하는지를 일깨워주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국가 경제의 활력 저하와 미래 성장 가능성 위축이라는 이러한 경고는 노란봉투법 논의에 얼마나 신중하고 심도 깊게 접근해야 하는지를 일깨워주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렇게 노란봉투법을 둘러싼 팽팽한 대립은 우리 사회에 깊은 고민을 던져주었지만 논의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 법안은 국회에서 뜨거운 찬반 논쟁을 거쳐 의결되는 과정을 겪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었죠. 대한민국 최고의사 결정권자인 대통령의 고심 끝에 내려진 거부권 행사를 통해 이 법안은 단순한 입법 과정을 넘어선 우리 사회의 근본적인 갈등을 상징하는 사건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이 순간이야말로 노란봉투법 논쟁이 맞이한 가장 첨예한 지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국회의 의결과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라는 현실적 충돌은 단순한 법안 하나를 넘어 대한민국 사회가 오랫동안 해결하지 못했던 노동과 자본이라는 해묵은 질문의 축소판을 보여주었습니다. 마치 거대한 빙산의 일각처럼 이 법안을 둘러싼 논쟁은 우리 사회의 깊숙한 곳에 자리한 경제적 이해관계와 가치관의 차이를 여실히 드러낸 셈이죠. 과연 이 선택이 우리 사회의 미래를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갈지에 대한 깊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 논쟁을 통해 그 어떤 한쪽도 일방적으로 옳거나 그르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지도 모릅니다. 노동자의 권리 보장이라는 명분에는 분명한 사회적 정당성이 존재하고 기업의 경영 자유와 경제 활성화라는 주장에도 현실적인 무게감이 실려 있습니다. 양측 모두에게 타당한 논리와 현실적 한계가 공존하는 복잡한 문제라는 것을 말이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느껴야 할 감정은 어느 한쪽을 맹목적으로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 복잡한 사회 문제에 대한 깊이 있는 통찰과 함께 현명한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는 절실함일 겁니다.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어떤 균형점을 찾아야 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숙고는 비단 법조인이나 정치인만의 몫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고민하고 지혜를 모아야 할 과제라고 할 수 있겠죠.
노란봉투법을 둘러싼 이 격렬한 논쟁의 흐름은 우리 사회가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반드시 풀어야 할 숙제들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단순히 법안의 통과 여부를 넘어 우리 사회가 추구해야 할 가치는 무엇이며 모두가 함께 상생할 수 있는 길은 어디에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을 요구하고 있는 셈이죠. 이 노란 봉투가 던지는 질문은 단순히 과거의 사건으로 치부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현재 진행형인 우리 사회의 노동시장과 경제구조, 그리고 미래 세대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테니까요. 이 법안을 둘러싼 논쟁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며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대한민국의 경제적, 사회적 풍경은 분명히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우리는 분명히 인지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과 밀접하게 연결된 이 논쟁의 의미를 깊이 헤아려 보는 것이 중요한 이유죠.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이 오랜 갈등을 넘어설 수 있을까요? 다음 시간에는 노란봉투법을 둘러싼 논쟁이 세계 각국의 노동법과 비교했을 때 어떤 특성을 가지는지, 그리고 해외 사례에서 우리가 배울 점은 무엇인지 심층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